자, 여러분, 여기 이제 필수 개념 3인데 평화에 관한 2명의 사상가를 배울 겁니다. 자, 처음 보신 사람은 이제 갈퉁이라는 아저씨가 있고, 또 누구? 칸트. 칸트 너무 많이 봤잖아. 일단 뭐 너무나 익숙한 칸트와,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갈퉁 아저씨인데, 일단 갈퉁부터 갑니다. 갈퉁의 주장은 무엇인가? 자, 갈퉁은 말이죠, 이 평화의 개념을 나눠봐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평화의 개념은 뭐야? 소극적 평화였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평화의 개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인가? 그래서 테러, 범죄, 전쟁과 같은 이런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리적 폭력. 이게 뭐야? 직접 뭐야? 칼로 찌르고, 뭐야? 총으로 쏘고, 빵, 뭐야? 테러하고, 뭐, 이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적 폭력은 뭡니까? 직접적 폭력을 말해요, 여러분. 직접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이런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직접적 폭력. 자, 이런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이다, 이거야. 직접적 가해자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거야. 이 직접적 폭력의 제거만 강조되다 보니까 이 실제 이렇게 두두두두 하는 이런 폭력 말고도 다양한 차원의 고통. 자, 빈곤에 시달려가지고 아이들이 막 굶어 죽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차별하는 문화나 구조가 강하게 사회에 남아있어서 누군가를 억압한다거나, 그래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야. 다시, 전쟁이나 테러가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인 것인데, 전쟁이나 테러가 없다고 하더라도 막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고, 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아니면 뭐 인종차별이 남아있고, 이런 사회를 전쟁과 테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평화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소극적 평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갈퉁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소극적 평화 충분하지 않고 적극적 평화로 평화의 개념을 확장해 갑니다. 확장. 소극적 평화는 충분하지 않다. 평화의 개념을 확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물리적 폭력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래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문화적, 구조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 자, 문화적, 구조적 폭력은 누가 행하는지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익명의 가해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뭔지 볼게요. 자, 먼저 구조적 폭력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회 구조가 억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가 인간의 가능성, 잠재력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누군가를 굉장히 차별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라고 한다면 그건 되게 폭력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구조적 폭력이야.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것이 사회 구조, 정치적 구조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로 뭘로 나타나면 약간 경제적인 어떤 빈곤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적 빈곤이나 불평등, 그리고 뭐 어떤 정치적인 억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민주주의가 실현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나라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애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런 거. 사회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이걸 무슨 폭력이라고 한다? 구조적 폭력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문화적 폭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문화가 폭력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문화의 대표적인 뭐야?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과학, 학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 등으로 폭력을 합법화시키거나 일반적으로 용인시키는 것을 말해요. 폭력을 합법화시키거나 용인시키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이나 아까 봤던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옛날 독일의 히틀러가 뭐 했어요? 유대인을 차별하고 심지어 뭐야? 아우슈비츠에 보내고 죽였잖아요. 유대인을 차별하는 사회 구조 제도를 만들었어. 게토라는 곳에 모여 살게 하고 막 그랬잖아. 유대인들 격리시키고. 그런 건 뭐야? 일종의 구조적 폭력인 거죠. 억압하는. 그리고 뭐야? 실제로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데리고 가서 죽였죠. 그거 뭐야? 직접적 폭력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뭐야? 유대인들은 나쁜 자식들이야. 유대인들은 이 독일 민족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존재들이야. 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문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구조적 차별,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했던 거지. 그래서 그걸 정당화하는, 유대인들을 차별했던 문화가 바로 뭡니까? 문화적 폭력입니다.
문화적 폭력. 여러분, 그래서 이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은 직접 사람을 가서 찌르는 건 아니에요. 이건 구조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그걸 정당화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이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은 간접적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간접적 폭력이라고 그래요. 간접적 폭력. 간접적 폭력. 자, 그리고 이 직접적 폭력은 어쨌든 테러, 범죄, 전쟁이니까 의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의도적.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발생해요. 직접적 가해자가 있는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이 간접적 폭력 같은 경우는, 구조나 문화 같은 경우는 꼭 의도하지 않아도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의도적도 가능해요. 비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간접적 폭력은 비의도적일 수도 있어요. 비의도적일 수 있어요. 자, 뭐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에 그런 빈곤이 막 있잖아. 그 빈곤하게 누가 의도를 한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간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같은 경우는 비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 폭력은 다 뭐야? 의도적이지만. 오케이? 요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적극적 평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직접적 폭력을 넘어서서, 그건 당연히 물론이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사라진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사라져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그런 평화가 바로 적극적 평화다. 그래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이제 인간 개개인의 인권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뭐라고 한다? 인간 안보라고 한다. 인간 안보. 인간 개개인의 인권을 측면을 본다. 인간 안보. 근데 소극적 평화는 뭐냐면 우리 국가가 안전하다, 이게 포인트야. 우리 국가가 안전하다. 우리 국가에 평화가 있다. 그래서 테러, 범죄, 전쟁이 없는 나라다. 우리 국가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극적 평화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라고 해요. 국가 안보. 우리 국가는 전쟁, 테러, 범죄가 없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 국가는 안전하다. 그래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안보인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그 국가에 사는 개개인들의 인권을까지 신경 쓰는 안보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뭐야? 인간 안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소극적 평화는 이 국가 안보예요. 국가 안보. 여러분, 국가 안보가 더 커 보이지만 이 갈퉁의 의미에서는 인간 안보가 더 큰 거야이. 국가 안보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극적 평화는 국가 안보를 추구하는 거고, 적극적 평화는 개개인의 인권까지 고려하는 인간 안보. 그래서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확장된 거예요. 이거 순서 바꿔내면 헷갈리죠. 자, 그런데 인간 안보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확장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누구다? 갈퉁이다. 자, 그리고 갈퉁이 말하는 폭력에 대해서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세요. 삼각형. 묘한데, 어쨌든 묘한 삼각형인데, 이게 이제 갈퉁이 얘기하는 폭력의 트라이앵글입니다. 폭력의 트라이앵글이다. 폭력의 트라이앵글. 폭력의 삼각형. 트라이앵글이 있는 걸 보니 캐스터네츠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폭력의 트라이앵글이 뭐냐면, 이 꼭지점마다 폭력이 하나씩 있는 거야. 여기는 직접적 폭력이 있고, 여기 뭐야? 여기 구조적 폭력이 있고,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여기 문화적 폭력이 있는 거야. 문화적 폭력.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다 뭐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거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폭력은 어느 꼭지점에서나 다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직접적 폭력에서 시작해서 구조적, 문화적으로 갈 수도 있고, 문화적에서 시작해서 직접적, 구조적으로 갈 수도 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그래서 주로 문화적 폭력에서 시작해요. 주로 문화적 폭력에서 시작하나, 자,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혐오하는 문화가 있는 거야. 그 옛날 이제 그 히틀러 나치즘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을 혐오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유대인을 차별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심지어 유대인을 죽이기까지 하는 직접적 폭력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문화적 폭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 주로라 그랬죠. 주로. 늘 그런 건 아니고 주로. 근데 거꾸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을 먼저 죽였어. 그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혐오하는 문화를 더 퍼뜨리는 거야. 직접적 폭력에서 시작해서 문화적으로 간다든가,
구조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주로 문화적 폭력에서 시작하나 직접적이나 구조적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각 꼭지점에서 시작이 꼭지점에서 시작이 가능하다. 문화적 폭력에서 주로 시작되는 건 맞아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오케이? 각 꼭지점에서 직접적 폭력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구조적 폭력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뭐다? 갈등의 평화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갈등 봤어요. 자, 정리 끝. 갈등 이 정도면 충분해. 다 풀 수 있어. 그리고 한마디 더. 한마디 빼먹었는데 이 갈등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를 엄청 중시해요. 그래서 이 갈등은 정말 이 평화에 대한 평화주의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 평화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갈등은 모든 전쟁을 반대합니다. 모든 전쟁.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방어전쟁도 포함이야. 방어전쟁도 반대해. 방어전쟁 포함. 방어전쟁도 반대하는 갈등이 아주 강한 평화주의죠. 그래서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 그래서 전쟁 같은 게 발생하면 최대한 비폭력 저항 같은 걸 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군대를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건 아니야. 군대의 성격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군대는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건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운영해야 된다. 운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군대를 다 없애야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어떤 그 안보를 치안 이제 혼란스러움을 막기 위한 치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뭐 이제 건설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도시를 재건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평화유지군으로 운영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전쟁을 다 반대했다고요. 방어전쟁을 포함해서. 그래서 혹시나 전쟁이 발생하면 비폭력 저항을 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봤던 게 누구다? 갈등. 극단적. 하여튼 이렇게 평화주의를 어떻든 끝까지 밀고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다. 갈등이고 자 칸트로 넘어갑니다. 칸트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자 칸트의 영구평화론 한번 가볼게요. 우리 칸트 선생님은 우리가 늘 봐왔던 바로 그 사람. 자 칸트는 이 초기 이상주의라 그래요. 칸트의 입장을 초기 이상주의라고 합니다. 초기 이상주의. 그래서 이제 뭐 이상주의 지금 우리 위에서 봤는데 그 이상주의의 어떤 초기 사상을 또 이제 정립한 게 칸트의 입장이에요. 뭐 후기 이상주의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여러분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튼 이 칸트의 이 초기 이상주의 영구평화론 한번 가보면 자 칸트는 영구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자 영구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구평화 뭐예요? 영구라는 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구라는 건 뭐다? 영원하다. 그래서 이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 뭐 해야 된다? 국가 간 주권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타국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여러분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관련해서 칸트 좀 설명할게요. 여기 좀 지우고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칸트가 이제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조항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제 예비 조항을 제시하고 또 뭐야? 확정 조항을 제시해요. 확정 조항. 그래서 이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예비 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예비 조항입니다. 예비 조항.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한 평화로 넘어가기 위한 최종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슨 조항? 확정 조항이죠. 확정 조항. 그래서 뭐 예비 조항도 예비 조항 이제 뭐 6개 있고 확정 조항이 3개 있는데 뭐 여러분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확정 조항 3개 정도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확정 조항 3개 정도를. 자, 그래서 확정 조항 3개 먼저 알아볼게요. 저기 최종 단계, 영구 평화로 진입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서 하는 게 확정 조항인데 그게 바로 여기 옆에 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자, 시민의 정책 결정이 가능한 공화제가 도입되어야 된다. 자, 모든 확정 조항 첫 번째. 모든 국가는 공화 정치여야 된다. 자, 모든 국가는 공화 정치여야 된다.
여러분, 공화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화정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도 뭐라 그래? 대한민국도 뭐야? 헌법 보면 뭐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죠. 이 공화국이라는 것은 법치에 따라 운영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공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공화제. 그래서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화제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민주정과 공화제는 사실 겹치는 내용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라 그래? 민주공화정이에요. 우리나라는 민주제이기도 하고 공화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칸트는 이 민주제와 공화정을 좀 구분하긴 했어요. 그래서 민주제 같은 경우는 칸트는 약간 좀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체제로 봤고, 공화제 같은 경우는 대의민주적인, 그래서 대표에게 이제 의사를 이제 대리하게 하는 이제 그런 체제로 이제 구분해서 봤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진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칸트는 이제 민주정과 공화제를 구분하긴 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모든 국가 공화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일어나게 되니까, 시민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 시민들은 당연히 전쟁 일어나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을 쉽게 결정할 리가 없다는 거야. 대신 왕이 혼자 다스리는 국가라면, 왕정이라면, 왕이 다스리는 국가는 왕이 뭐야? 전쟁 막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옆 나라에서 날 기분 나쁘게 했어?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이제 막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민들의 의사로 국가를 운영하는 공화정체라면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확정 조항이고요. 자, 그리고 이 공화정체인 국가들끼리 서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 무지나 오해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국제법이 적용되는 국제적인 연맹을 창설해야 된다. 그래서 뭐야? 그래서 국제법이 적용되는 국가 간 국제연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맹을 창설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유엔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을 창설해야 된다. 그런데 이 주의하실 점은 국제연맹 혹은 뭐 국제연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국제연맹은 국가위의 상위 권위체는 아니에요. 국가위 상위 권위체는 아니다. 권위체는 안 돼요. 권위체도 안 되고, 주권을 가져서도 안 돼. 그러니까 국제연맹이 국가 위에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야. 국제연맹이 국가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위 권위체가 돼서도 안 되고, 국가처럼 어떤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을 가져서도 안 된다. 대신 이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 정도를 하는 것이지, 국가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그래서 국제연맹이 결국에 뭐야? 세계 공화국, 세계를 하나로 합치려는 이 연방 국가를 만든다거나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의 상위 권위체가 돼서도 안 되고, 주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세계 공화국이 돼서도 안 된다. 이해되시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무지와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런 국가 위의 상위 권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공화국이 돼서도 안 된다. 이제 이게 맥락이 있어요. 칸트도 처음에는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키면, 세계를 하나의 공화국으로 만들면 평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각 나라마다 역사, 문화, 언어,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이 하나로 세계 공화국을 합쳐버리면 뭐야? 오히려 더 치고받고 싸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하되, 그 국가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국제연맹 정도가 최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칸트 이제 세계시민법이라는 걸 얘기해요. 세계시민법. 세계시민법은 말 그대로 세계 모든 시민에게 적용하는 법이야. 세계시민법은,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세계 모든 시민에게 적용하는 법인데, 자, 내용이 너무 디테일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칙 중심으로 간단히 규정을 해야 될까요? 자,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그럼 뭐야? 세계 모두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기가 어려워지겠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상황들이 좀 다를 텐데. 그래서 세계시민법은 추상적인 원칙 중심으로 규정을 해야 돼. 그래서 세계시민법은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보편적 우호 조건.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나지 않을 조건, 보편적으로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는 조건에 국한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 자, 그럼 이렇게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그 조건이 보편적 우호 조건이에요. 거기에 국한한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환대권이에요. 환대권. 보편적 우호 조건의 내용 환대권이다. 환대권. 이런 환대가 뭐야? 환대. 웰컴 이거 아니야. 환대. 헤이 브로 밥은 잡섰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환대권은 웰컴 하는 거야. 웰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웰컴하는 거야? 이방인을 웰컴하는 거야.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이 왔을 때 이방인을 함부로 이방인을 추방하거나 추방 감금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감금하지 않고 웰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을 웰컴하는 거야. 근데 이 이방인이 어떻게 돼? 이방인이 테러리스트야. 여러분 그 테러리스트도 웰컴하겠어? 웰컴? 우리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러 왔습니다. 걔네도 웰컴할 거야? 그렇지 않지. 이방인이 그래서 어떨 때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이에요. 이방인을 추방 감금하지 않는 게 환대권인데 이방인이 평화롭게 군은한 평화롭게 군은한 추방 감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건부예요, 여러분. 환대권은 결국에 조건이 있어. 평화롭게 굴어야 된다는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그래서 됐죠? 그래서 이방인을 추방 감금하지 않는 것이 환대권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계속 깊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새 좀 어렵게 나오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을 영원히 머무르게 하는 건 아니야. 이것은 일시적 체류권이야. 추방 감금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계속 살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 이거는 뭐라고요? 일시적 체류의 권한을 주는 거야. 일시적 체류의 권한을 준다. 자 보편적 우호 조건 하다가 뭐 좀 많이 길어졌는데 자, 세계 시민법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한다. 그건 뭐야? 다른 나라 사람이 왔을 때, 이방인이 왔을 때 함부로 감금하거나 추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시적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영원히 머물 권한은 아니에요. 대신 그들이 뭐한 조건 하에서 평화롭게 구는 하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 환대권은 조건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확정조항 3가지예요. 확정조항 3가지. 그래서 모든 국가는 공화정에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모든 국가는 공화정해야 되고 자 그래서 그 공화정 국가들이 국제연맹을 만들어야 되고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확정조항이다. 자 여러분 예비조항도 여러분 아까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뭐도 있다 그랬어. 예비조항도 있다 그랬죠. 예비조항하고 확정조항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비조항하고 확정조항 이제 방금 3개는 봤습니다. 예비조항 6개 있는데 예비조항 6개는 뭐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예비조항과 관련된 내용 몇 가지 있어요. 국가 간 주권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 상비군을 뭐 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상비군 폐지. 상비군이 뭐냐면은 늘 전쟁을 준비하는 애들이 상비군. 현역 군인을 말하는 거야. 현역 군인들. 현역 군인들이 많으면 예를 들면 옆 나라의 상비군이 엄청 늘어나. 그럼 그 옆 나라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 아니 쟤네가 왜 이렇게 상비군을 많이 모집하지? 이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비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 국가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상비군은 뭐 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군대를 다 폐지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영구 평화 예비조항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영원한 평화가 오진 않았잖아. 그래가지고 상비군은 폐지하되 예비군은 인정합니다. 예비군. 여러분 이제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오면은 뭐야? 군인 신분일 때는 현역 군인이고 제대하면 예비군 상태를 8년 있습니다. 예비군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사회생활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이 되는 게 예비군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상비군은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아직 영원한 평화가 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는 인정한다 여러분? 예비군은 인정한다. 뭐 이런 거. 또 예비조항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국가 간 분쟁과 관련해서 뭐 국채라는 것이 이제 빚을 말해요. 그래서 분쟁과 관련된 빚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국가 간의 거래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국가 간의 관계에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서로 신뢰를 해칠 수 있는 꼼수 같은 거, 뭐 암살자를 고용한다거나 독사를 한다거나 반란을 선동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거 다 외우시기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주권 보장해야 되고 타국에 대해 내정 간섭하지면 안 되고 그리고 뭐야 상비군을 이렇게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확정 조항은 아까 이제 3개 말씀드렸던 거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국가는 공화정해야 되고 공화정 국가들끼리 국제 연맹을 만들어야 되고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 자, 이런 게 누구의 생각이었다? 자,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었다. 그래서 칸트도 어쨌든 이제 영원한 평화를 이뤄야 된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근데 그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역시 방어 전쟁의 권리 정도는 인정합니다. 방어 전쟁의 권리는 인정. 방어 전쟁의 권리는 인정하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다. 그래서 모든 전쟁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럼 옆 나라가 쳐들어왔으면 뭐야? 방어 전쟁의 권리 같은 것들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어 전쟁의 권리는 인정한다고 추가로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 더 드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칸트 한마디 더 드리면, 이제 이 칸트의 평화는 뭐예요? 여기 계속 언급드리지만 영구 평화입니다. 이 뭐야? 영원한 평화야. 영원한 평화. 그래서 칸트는 일시적 평화는 평화로 보지도 않아. 그래서 평화는 영구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시적 평화, 일시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평화조약은 평화조약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휴전조약, 이런 건 평화조약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칸트 이거 예비조항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영구 평화조약만 평화조약으로 본다.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는 영구 평화조약만, 그것이 평화조약이지. 일시적인 평화를 약속하는 휴전조항, 이런 거는, 그런 건 평화조약으로 아예 보질 않습니다. 이게 칸트가 말하는 평화, 영구 평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자, 됐어요. 칸트는 여기까지. 자, 갈퉁하고 칸트 둘 살펴봤습니다. 평화에 관한 어떤 인류의 어떤 큰 성찰을 안겨줬던 두 사상가의 내용 잘 이해해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